K코인이 미래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1부에서는 저희가 그 백악관에서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큰 어떤 방향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즉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방향이나 로드맵이 있는 것 같은데 백악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까? 예, 일부에서는 미국이 그 각 부처로 통할하는 백악관, 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되는 백악관에서 관련 부처,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산업부에 해당되는 상무부, 우리나라 외무부에 해당되는 국무부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 금년도 1월 달에 보면은 그 미국 백악관의 제2차 후속 조치로서 세부적인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완화 로드맵을 그 각 부처 자료를 수합을 해서 그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2차 조치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금년도 1월 달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1월 달 시점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1월 아, 달까지였죠. 1월 달까지죠? 이제 상황이 네, 바뀌었지만 지금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9월 달과 같은 내용인데 일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인 경우는 관련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부의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련된 그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미국의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1단계 최초의 그 리스크 완화 그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난 1월 달에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죠.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나오느냐?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정부의 구성을 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원래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를 하잖아요. 네. 그게 근거가 그런 거란 말이죠.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1차 후속 조치, 백악관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왔던 2차 후속 조치에 보면 각급 관련 행정기관들은 기존 법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새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들인 경우는 은행들은 디지털 자산을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하는데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을 백악관이 아주 높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이건 정부 차원에서 코인이나 토큰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많다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는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디지털 자산을 보장한다는 허위, 사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금예방보험공사가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뿐만 아니라 뭐 자금 세탁이나 테러 방지 이런 부분은 전통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은 지난 1월 달 미국 정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리스크 완화 1차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차와 2차에 의해서 굉장히 미국 백악관이 강도 높은 규제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슈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 사실은 뭐 유럽이나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가상자산 당연한 거죠. 시장인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도 그렇고 뭐 백악관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의회까지 또 네. 가상자산을 막 계속 이렇게 쪼고 있어요. 네. 이건 또 왜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 미국인 경우는 하원 같은 경우가 하원 의장이 지금 그 공화당이 맡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네네. 이 공화당은 좀 풀어주자, 민주당은 아니다, 좀 조이자. 그래서 그 지난 1월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그 자료에 보면 의회 같은 경우에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촉구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의회가 나서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거나 가상자산의 가격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그 거래소 등등이 고객들의 재산을 뭐 잘못 쓰는 오용 등등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관련 법을 의회가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투명성이나 관련된 공시 공개를 제대로 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연금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그 받아들인 돈을 기금을 가지고 계속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연금기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 은행 같은 전통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진출을 허용하는 법을 입법한다면 중대한 실수라고까지 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의회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걸 조장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촉구 경고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작년도 9월 달, 올해 1월 달 그 백악관이 발표한 후속 조치를 보면 미국 정부 당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이나 법 제도와 방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와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등등으로 법원에 제소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아니고 작년 3월 달부터 이미 시작된 그리고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들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관이 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바이낸스 쪽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바이낸스, 그러니까 미 SEC가 바이낸스를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막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그널과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 있었고 작년도 9월 그렇죠. 달부터 백악관에 이미 네네. 그 신호를 주고 예. 있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충분한 신호를 2차에서 줬는데 그렇죠. 일반 저희 이제 잘 모르는 국민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미국 당국이 뭐 느닷없이 막 이렇게 왜 그래 하는 하는데 거죠. 아 그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상황이니 그러면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지금 자꾸 바이낸스를 법원에 기소하는지 뭐 어떤 배경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중국계 그렇죠. 거래소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중국계 거래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칫하면 그 관련된 정보들이 중국과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객관성이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백악관의 방침에 의해서 지난 3월 달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의 그 최고 경영자인 자오 창펑까지도 연방법원에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상호의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객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가 보면 특검법에 의해서 그렇죠. 고객 확인 제도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부분에 대해서 그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탈세 방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프로그램을 갖추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더라. 이건 상당히 우리로서도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세계 최대 거래소가 당연히 하고 있을 것으로 일반 대중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탈세 방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3월 달에 이제 법원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장님 근데 단순하게 얘네들이 뭐 바이낸스가 밉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13가지를 또 조목조목하게 또 그 적시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13가지를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미워서 네네. 검찰이나 경찰에 뭐 고소나 고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1차 수사를 해보니까 1차 수사 내용이 없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제 스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 중 하나인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자그마치 136페이지에 해당되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그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자오창펑까지 해서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파산했던 FTX 있잖아요. 거기와 유사하게 증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투자자 기만, 고객 자금의 개인적 사용 등 충격적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 뭐 내부 고발자들이라든지 해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13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표를 좀 올려주시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 저렇게 아주 136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 그리고 13가지 혐의 증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고객 자금의 개인적 사용 등 충격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이렇게 13가지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그 소송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부분은 그 지난 5일 날 바이낸스와 자유창펑을 법원에 기소를 하고 바로 뒷날 그렇죠. 자금 동결 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법원에서는 자금 동결을 받아주지 않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바이낸스가 미국 거래 고객들을 위해서 모든 관련된 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해라. 그것도 2주 이내에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그 증권거래위원회 감독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그 소송 과정에서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현재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이제 거점을 둔 바이낸스만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최근에는 미국 내 그 1위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감정적 그런 대응이 아니라고. 예, 약간 전략적인데 왜 여기는 또 코인베이스를 진행했을까요? 예, 코인베이스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뭐 저도 이제 평상시에 코인베이스는 그래도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평상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상장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예. 아니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관련 내용을 공시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당국에
관리 감독을 받잖아요. 예. 그래도 덜 날 줄 알았는데 역시 뭐 여기도 보면은 뭐 지난 6일 날 현재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증권법 위반 등등으로 현재 법원에 제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이낸스하고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 중에서 19개를 그렇죠. 증권용으로 구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토큰 시장에서 증권성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 구분되는 시대를 맞았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인 경우는 뭐냐면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이낸스 자체 토큰 그리고 바이낸스가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성으로 판단을 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가 아니라 이럴 경우는 바이낸스에서의 사업의 지속성, 생존 여부에 심각한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작년도에 그 테라루나가 5월달에 대폭락을 해서 90.99%가 그렇죠. 휴지가 폭락했죠. 됐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당정에서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대책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테라루나를 우리나라 거래소는 왜 상장했니? 하는 의문이 나왔을 때 국내에서 거래소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상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문제예요? 거래소가 상장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바이낸스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 바이낸스가 토큰을 상장하고 유통관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테라폼랩스 하나만 봐도 지금 시중에서 분석은 테라폼랩스를 통해서 바이낸스가 얻은 수수료 수익이 4천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이낸스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미국 법원이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그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이제 코인들을 증권용으로 보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아까 난리 났던 표현이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상자산 계속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가 블랙록이 지금 그 미국 자산운용사가 그 저희 이제 코인을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등록한다고 하면서 좀 약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두 거래소에 있는 스테이킹 그 상품도 지금 증권성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의미에 따라서 또 저희도 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또 굉장히 또 하방의 압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장 데일리오라든지 뭐 그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가 그냥 입출금을 중단하고 지금 어느 회사는 뭐 직원을 해고고, 사실은 그렇죠. 고스란히 투자자들과 이용자들만 피해를 안게 되잖아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사업을 그만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빨리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회사는 사업을 하고, 또 투자자인 경우도 어느 정도의 투자자 보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리의 토끼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그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비로소 그 디지털 금융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보고, 이런 주장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강성호 회장님과 그 가상자산에 지금 직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